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항상 즐겁게 듣고 계신 70대 할머니입니다. 박복한 팔자는 딱 제 팔자를 일컫는 말 같네요. 출입한이라고 살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남에게 모질게 굴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나눌 줄 알았습니다.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좋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분명 제가 선의로 해왔던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제게 불행을 가져왔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선택한 과거의 저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지 자체를 탓해야 할까요? 어머님, 남동생과 함께 제 어릴 적 세계는 두 분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혼자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해가 뜰 때는 식당에서, 밤에는 피곤함을 감추며 공장에서 일하셨죠. 우리 형제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며 더 나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몇 번이고 험난한 일을 우겨서 하신 어머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어머님은 저가 아버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닮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눈과 코를 아주 빼다가 박았다고 하면서 제 코끝을 툭툭 치며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바쁜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신 시간이 더 많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3살 어린 남동생을 챙겼어요. 확실히 부모님 품 안에서 어리광을 피우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나이에 동생까지 쫓아다니면서 챙겼으니 불만이 많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생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우리 둘의 유대감은 참 특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혼쭐이 나고 내복바람으로 쫓겨나면 남동생은 꺼이꺼이 울면서 똑같은 내복 차림으로 저를 따라와서 제 옆을 지켜주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께 용서해달라며 두 손을 싹싹 씻고 울르라네요.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눈물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승하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왜 너희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승하는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어서 형식은 눈물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두 그런 지혜비 특징들을 조화롭게 지니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 꾸지람하시곤 종종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도 그 양반 모습이 이 정도라니. 기억해두어서 좋다고 쓸쓸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죠. 아무튼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뿐인 동생이자 또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더 나은 존재였어요. 동생은 내가 자란 순간부터 내게 기댈 수 있던 가족이었어요. 또한 남동생에게는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였기도 하고 무언가 모르면 어떻게든 알려주는 선생님이기도 그리고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은 언제나 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앞 복도에 앉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해왔어요. 내 수업이 끝나면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늘 새벽에 들어와 저녁은 우리 둘이 먹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후라이 하나만 하면 남동생은 밥 2공기는 거뜬히 배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커서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누나는 아무래도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뭐 매일 내가 해주는 밥 먹는 내가 할 말이야. 이거 봐봐. 누나가 후라이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붙잖아. 아래가 자주 타고 밥도 질게 할 때가 더 많아. 아휴, 깐깐하게 그런 건 먹지 마. 해줘도 난리야. 그럼 이제 밥은 내가 할게. 내가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누나가 계속 내 밥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그리고 누나도 제대로 된 밥을 준비해줘. 먹어봐야 후에 더 잘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 조금 컸다고 매일 누나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얄미워하며 적었지만 미래에는 스스로 밥을 차리겠다고 자신한테 장담하는 남동생을 보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는 19살이었고 남동생은 16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채로 일을 쉬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졸업을 앞둔 채 자연스럽게 어머니 대신 돈을 버야 했죠. 원래 대학에 진학할 의지가 크지 않았어도
내 미래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잘 되는 것은 나도 함께 잘 된다는 뜻이고, 남동생은 앞으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때는 제가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게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했고, 어머니가 밤에 일하던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졸업 후 곧바로 그 공장에서 일했죠. 주간조로 취직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공장 내 숙소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눈물이 많아서 짐을 싸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집에 가족으로서 일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갈 수 있었지만 매번 버스터미널에서 남동생이 마중을 와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먼 곳에서 보면 날마다 키가 껑충껑충 크는 남동생이 뛰어와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너 또 왔어? 여기서 버스만 타면 금방 집인데 뭐하러 또 왔어? 학생이 집에서 공부나 하지. 성적이 떨어져도 내 탓이긴 하지만 이거 잠깐 나온다고 성적이 떨어질 정도면 애초에 연필 놓는 게 나을 텐데 가방 일이야. 분명 내 어깨 높이도 못 미치는 내복 차림으로 엉엉 우던 녀석이 어느새 고개를 꺾어서 봐야 할 만큼 커서 제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참, 이 코딱지만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삼 놀랐네요. 첫 월급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어머님 것이나 내 것은 살 건 없어. 젊을 적에 모으라는 저의 조언에 남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우리 누나는 받는 게 못돼 매번 줄 뿐이라 그런 건가 누나? 누구에게든 받는 습관도 연습해야 해요. 알아요. 매번 주기만 하면 언젠가 큰 꽃이 닫혀.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면서 누나를 위해도 해야죠. 그 위해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어릴 때부터 매번 받아먹기만 하다 어디로 가지 말고 줄 때 받으세요. 손해보는 삶은 살지 마세요. 이젠 누나처럼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매번 월급을 쓰면 대부분은 저와 어머님한테 주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저축을 하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와 동생 모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평생 몸이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일하던 우리 어머니께서 드디어 은퇴할 수 있었어요. 우리 형제가 벌어서 들인 돈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정말 지쳐라 봐온 저와 동생은 항상 어머니께서 일을 쉬는 모습을 보길 원했었는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죠. 젊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쓰신 것인지 은퇴 후에 빠르게 나이가 드셨어요. 그렇게 은퇴한 후로 오래 쉴 수도 없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남동생은 큰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커다란 기둥과 같았는데 사라진 후에도 저희 남매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저축한 돈으로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동생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흔쾌히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안정적인 반찬 가게를 열 수 있었고 서로 유일한 가족인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 의지하는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솔직히 제 결혼보다도 남동생의 결혼식에 더 많이 울었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뭔가 커다란 걸 해낸 기분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남동생이 꿨고 올케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제가 꾸었다는 겁니다. 저희 남매 사이가 각별한 걸 아는 남편은 어떻게 태몽도 나눠서 꾸는지 물었어요. 전생의 쌍둥이는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5월에 아들을 낳았고 올케는 그 다음인 9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1살 터울이기도 하니 저는 제 아들과 남동생의 딸이 저희 남매처럼 친해지길 바랐어요.
조카가 남동생을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에는 올케를 닮은 줄 알았었는데 어째서인지 조금씩 커가면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어릴 적 남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조카가 매년 조부 모습을 점점 닮아가다가 5살이 되던 해, 제 영혼의 한 부분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게서 하나뿐인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급작스러운 죽음이라서 인사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생선 몇 마리를 사왔다고 했던 남동생은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누워있던 것을 보고 몇 번이나 기절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로 고인이 된 남동생 때문에 제게는 마치 자식을 잃은 듯한 마음도 들었고 내 유일한 피부자매를 잃은 듯한 생각에 마음속 깊은 상처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남동생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남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그 슬픔에 빠져들 틈도 없이 일들이 터지며 계속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장례식 이후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을 때 손자가 울느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주경인가요? 고모, 너는 어떻게 전화를 걸었니? 안 돼, 주경아. 너 지금 어디야? 왜 울고 있어? 엄마가 없어요. 고모, 엄마를 못 봤어요. 무슨 일이야? 서럽게 우는 조카를 깨우니 엄마를 못 봐서 온대요. 전화까지 했대요. 가게 문을 여는 일도 있어서 조카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는 어린 조카만 있었어요. 울던 조카를 달래서 먼저 아침을 줬는데 어디 갔는지 물었더니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놀라서 비상시 비치로 나란히 적어둔 고모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일단 밥을 먹는 조카를 둔 채 정막만이 감도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요? 누가 봐도 도둑으로 오해할 만큼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옷장은 아예 절반 정도 비어 있었고 여기저기 목욕 가운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서랍장도 거의 다 열려 있었고 안방에서 화장대를 확인하던 중에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는 남은 화장품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죠. 형님께서 메모를 보게 되면 주경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간 것이 죄송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망고로 흔적을 감추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남편은 사망하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신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갔다.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돌발적일까?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떨리는 손에 가벼운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거기에는 어린 조카가 바로 앞에 닥칠 현실을 모르고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카가 밥을 꼭 씹어 먹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동생을 닮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하게 고민에 빠졌다. 우선 조카의 짐을 챙겨 내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죠. 솔직히 그때 내 마음 상태를 고려하면 당연히 제 남동생의 딸이니까 제가 맞다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바랐더라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들이 싫어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눈치를 살며 조카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려고 입을 달싹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제안을 먼저 했어요. 여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입양을 하자. 우리 호적의 딸로 등록하자고.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안 괜찮다면 뭐가 그런가요?
그냥 같이 살기보다는 아예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주경이 학교도 다닐 텐데 거기서 부모 없이 고모 집에 얹혀 산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돼요. 승준이에게는 잘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언제나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경이랑 곧잘 잘 놀았으니까 나는요. 그러면 당신에게 너무 고맙다. 당신과 처남 사이를 잘 아시잖아요. 이왕이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원래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먼저 고려해 줬다는 것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올케였던 그 여자의 생사는 불확실했고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남동생도 이 세상에 없어서 생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넘어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일반 입양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올케라는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번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게 조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하니 아이 하나 남은 생부모와의 연을 호적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친양부모가 되는 것을 결정하여 조카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입양 절차보다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조카에게 현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엄마께서 도망가셔서 이제부터는 고모네 가정에서 살아야 하며 고모와 고모부가 새로운 부모로서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조카에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기 전 저는 조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경아, 주경이야. 고모와 함께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주경이가 엄마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로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셨어요. 아빠도 없어서 이제 주경이는 필요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작은 머리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떠난 남동생을 닮은 얼굴을 보니 눈물만 또르르 흘리는 모습에 저는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던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주경이를 버려.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주경이 엄마는 혼자 살 준비가 안 된 거야. 주경이를 버린 게 아니라 주경이가 음악, 고모네 식구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야. 주경이랑 주경이 엄마랑 둘이 사는 것보다 더 편해. 외롭지 않도록. 근데 고모네랑 살면 오빠도 있고 고모부도 있어서 식구가 많아 좋지. 주경이 엄마는 넷이 함께 살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고모도 주경이랑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주경이는 어때? 주경이도 고모를 좋아해요. 고모부도 좋고 승준 오빠도 좋고. 그치? 그럼 주경이 고모네랑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 어때? 고모랑 살래요. 주경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모가 진짜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 주경아. 저희는 천천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주경이가 저희를 그냥 사촌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예요. 처음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요.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면서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조카도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실제로 함께 사는 건 고모와 고모부뿐이었어요. 유치원을 다니면서 우울해 보이는 조카를 보니 물어보았더니 유치원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없는 자신뿐이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경아, 왜 엄마와 아빠가 없는 걸까? 고모가 엄마이고 고모부가 아빠인데 거짓말이야. 고모가 왜 우리 엄마인가? 주경이의 엄마는 먼 곳에 있고 주경이의 아빠도 같이 갔어. 없었어. 아니야, 주경아, 이거 봐봐. 저는 얼른 조카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자, 봐봐, 주경아. 여기 주경이 이름이 있지? 그리고 위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 봐봐, 오빠랑 고모 이름이야. 고모가 주경이 엄마고 고모부가 아빠라는 증거야. 주경이는 나랑 한 가족이고 주경이가 고모 집에 오면서 고모의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경이한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주경이가 원할 때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고모부를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럼 주경이도 엄마랑 아빠가 있는 거 맞지? 솔직히 그때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만 친구가 없다는 결핍으로 나는 저희 부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카는 조금씩 남편과 나를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쉬웠어요. 내가 어디에 엄마, 아빠가 있는지 물어보는 아이가 어쩌다 사라져 병아리처럼 몇 분도 쉬지 않고 엄마, 엄마 외치며 찾는 조카는 결국 제 딸이 되었습니다. 조카는 제게 불쑥이 딸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전혀 망설임 없이 엄마라고 하였을 때 하늘에 있는 남동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를 호적에 등록하여서 동생으로부터 하나뿐인 딸을 빼앗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래. 동생도 딸에게 진짜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원할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고모에게 입양됐다는 상처가 계속 흉터처럼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의 회복력은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느새 딸은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엄마였던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자랐습니다. 저도 남편도 또 제 아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혹시라도 딸이 차별 아닌 차별을 느낄까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들에게는 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쳤고 나 또한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매번 딸을 우선시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조차 완벽하지 않은 듯해 딸은 자신이 조금만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즉각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어려움 없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타내기도 했어요. 엄마, 왜 오빠의 돈가스가 더 클까요? 왜 나만 차별해요? 엄마, 왜 오빠의 방이 내 방보다 넓을까요? 나와 오빠의 방을 바꿀래요. 나는 오빠가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 사줘요. 나라에 대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집착에 따라 우리 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데도 눈에 띄게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나의 선택 이전에 동생에게 먼저 선택을 위임해주곤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딸이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밥을 먹은 줄 모르고 집에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따졌더니 악다구니를 써가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오빠는 이렇게 안 혼내면서 나한테 왜 그래? 아우, 주경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 오빠는 너처럼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온 적도 없어. 시계 좀 봐봐. 지금 몇 시야? 집에서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도 안 해. 그럼 엄마는 친딸이 아니라 조카로서 이렇게 차별받는 내 마음을 생각 안 해? 해 뭐 하는 거야, 주경아? 엄마는 너를 언제 차별했어? 그리고 너, 주경아, 내 친딸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거짓말. 나 친근한 것도 아니라고 차별하는 게 맞잖아.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널 이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문을 쾅 닫으면서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동시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런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해서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을 대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운 것이 딸이 엇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괜한 노파심 때문에 애가 제멋대로 자라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사춘기라 그래서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다독였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입양됐다는 상처를 한순간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도 딸도 모두 성인이 되었어요. 딸은 유명하지 않은 전문대에 입학했고 어느새 번듯한 회사의 경리로 취직도 했어요. 남편이 아는 사람이 하는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그저 잘 자라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독립한다고 전세금도 제가 지원했어요. 그림자 속에 있는 동생에게도 그렇습니다. 누나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해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딸은 회사에 다니면서 남자도 만나 연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아직 30도 안 된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딸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찍 하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딸이 결혼한다는 생각에 기뻤고 결혼식 비용과 딸에 살던 자취방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해서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눈물만 주룩주룩 흘린 채로 왔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남동생이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이제까지 자신이 참 많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했지만 딸을 시집 보낸 뒤에는 정말 눈앞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변 엄마들이 자식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부모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남편도 부모로서 참 애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꽃밭에 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행복한 순간에 방해되는 것일까요?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 넘은 지 오래되어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편해질 즈음에 갑자기 아들이 근육통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들이 몸을 혹사시킨 게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몇 차례 병원을 다녀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군요. 그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서 확인해봐.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할 테니 아들이 모든 일을 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엄마를 위로해주며 자기 자신을 크게 믿는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고 그때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린 날벼락인가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병을 앓지 않았던 건강한 아들이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그때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앞이 막막했어도 수술이 끝나고 코마 상태에 빠진 아들 곁을 지켜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반응은 하지만 독한 치료제를 많이 받아 힘없는 상태였죠. 치료를 받아도여도 몸이 약해서 약을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마다 약해지고 결국에는 폐혈증까지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태는 너더울수록 나빠졌어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와 남편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지정된 헌혈을 부탁했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치료에 쓸 수 있더라도 수혈이 필요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제 남편과 제 노력으로 아들의 수혈자 등록번호로 상당히 많은 피가 준비되었지만 아들은 결국 눈을 떴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숨을 쉬는지 심지어 까먹을 정도로 큰 슬픔에 휩싸여 허우적거렸어요. 저도 남편도 아들을 잃은 불행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해왔던 것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나이에 생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인해 우리 아들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아주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길에는 가족들과 생전 친했던 친구들만이 참석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 중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장례식에 못 가. 엄마가 대신 오빠 잘 보내줘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오빠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이고, 나도 가고 싶네. 가고 싶은데 현재 임신 준비 중이니까. 엄마가 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임신해서 좋겠어. 만약 부정태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장례식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임신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직 한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전화로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은 죽은 분노와 배신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는 어떻게 감정을 없애겠는가요? 사라지진 않았죠. 제 마음 한구석에 아들을 심어두고 마치 팔다리 한쪽을처럼요. 아들의 장례식 이후 몇 주를 두고 연락하지 않던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도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딸도 간간히 문자를 보내기만 하며 연락을 했던 것으로 서먹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하게 될 사람이 나타나며 엄마는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주엔 오빠가 납골당에 다녀왔다는데 거기서 작별 인사를 했고요. 갑작스럽게 왜 오는지 연락 없이 다시 왔다는데 엄마, 나 이혼해. 남편이랑 아이가 안 된다고 라고 말했어요. 임신 준비 중이었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결정했네요. 조금 충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그때 임신을 고민했던 거야? 그러면 엄마는 왜 그런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지, 그런데 이를 통해 오빠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갑자기 찾아와 대뜸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딸에게 대체 무슨 사건인지 놀라야 할지 아니면 잘 달래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사연이 이혼을 결정하게 했는지, 아니 부부가 살다가 서로 잘 맞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심의 중심을 잃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딸에게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걸 알면 안 될까요? 그런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도와주고 싶으면 돈을 내줘야겠다면 저가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난 그 사람과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에 일도 그만뒀어. 나에게 돈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오빠의 생명보험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보험을 하는 친구 통해서 생명보험금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딸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마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진 짐승처럼 보였죠.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죽은 오빠의 생명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다니 나는 당장 붉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내 오빠의 목숨값으로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값이라니. 돈이라는 것은 엄마나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사랑이란 게 중요한 거야. 그 돈이 바로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지. 가족끼리라면 긴급한 사람이 먼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입 다물어 너가 임신 준비나 오라비 장례식과 관련해서 돈을 가져갈 자격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봐 되었다. 너 이런 말을 하려면 이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마. 위자료든 뭐든 너가 스스로 할 일이야. 엄마, 그 큰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내 딸이 소송에 걸린다는데 너도 도와줄 생각 없어? 듣기 싫어.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너는 그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다고 했던 게 너 자신이었지. 그리고 이제 이혼을 결정한 것도 너야? 내가 어렸을 적에도 너한테 그랬는데 말이야. 책임감이 정확히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정말로 너무 오냐오냐만 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너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도 모두 엄마나 아빠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니 이혼은 너 스스로 해봐야 해요. 저는 그에 맞춰 딸을 집에서 내쫓은 후 남편을 통해 계속 돈을 요구하는 딸을 겪었지만 남편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한 걱정으로 너무 감사돌기만 했다고 느껴져요. 이제라도 정말로 딸에게 절대적인 독립을 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바람을 피웠더군요.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아니에요. 처음부터 임신할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면서 결혼한 남편과 임신을 계획 중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저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댔다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도 묵묵부답이라서 다른 결혼 파티에 지쳤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을 정말 단호하게 먹었죠. 여기서 계속 받아주면 딸은 제 스스로를 위한 성격을 유지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 남은 딸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아들이 죽고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다시 찾아왔어요. 딸이 어머니 팔자를 계속 따라 맞추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팔자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어머니처럼 제 남편도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나란히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게 아니라 남편에게 암이 발견되었어요.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 팔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딱 제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고나 병으로 곁을 떠나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또한 나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나에게 남편은 자신의 신체 상태가 힘들어지면서도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팔자가 어디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보, 당신의 팔자가 아니라 내 팔자야.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 라고도 했다. 남편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미 나이도 들어가고 체력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몸만 힘들 뿐이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가게를 폐쇄하고 남편을 돌봄하면서 힘썼다.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었죠.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의지할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유일하게 남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도 본인 아버지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요. 딸은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저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의무적으로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할 것으로 진단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하며 이른 지경에 이른 남편은 그의 손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로 잠든 듯한 그의 모습에 이별의 말을 전했죠. 제 남편과 함께 아들을 묻은 자리에 옆에 남편을 함께 묻었습니다. 두 사람을 잃은 만큼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답답했어요. 아버지, 남동생, 아들, 남편까지 모두 잃은 저는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저 지금 옆에 있는 딸을 위해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더는 딸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도 없이 태연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이 나만큼 슬퍼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직 현실감이 오지 않은 걸까? 그 의문을 혼자 계속 품었지요.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안방에서 남편의 물건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물건은 안 치우세요. 그걸 벌써 치우면 좀 보관해야지. 천천히 정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바로 내가 잡아서 치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쓰레기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쓰레기라고 한 게 아버지의 물건을 보고 말한 건가요? 아이고, 엄마.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두고 그 물건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난 엄마가 아버지의 물건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쓰레기인가요? 분명히 죽은 사람의 물건은 마음 정리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픔에 잠긴 엄마에게 아버지의 물건을 쓰레기라고 욕되는 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책은 지심이란 건 내 딸에게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저는 딸에게 한동안 수군거리지 말라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주는 위로였는데 딸의 새로운 시작을 재빨리 할 것 같은 채찍질 같은 방식의 넌더리가 났어요. 떨어진 거 알아.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사람이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생각에만 빠져 아빠의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엄마가 마음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도 엄마가 항상 아버지의 물건을 꼭 안아주며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미안해. 좀 용서해줘.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야.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하늘에서 오빠와 아빠가 편히 쉴 수 있게. 엄마. 나 정말 엄마, 아빠, 오빠에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거야. 고아가 될 뻔한 나를 받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식구들인데 나는 정말 하나 남은 가족이었던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줘요. 딸이 제게 용서를 빌며 흘리는 눈물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나뿐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남동생을 똑 닮은 딸. 그래서 마음으로 꾸준히 키우겠다는 약속을 한 딸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결정했고 딸은 정말로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잘 해냈습니다. 함께 살 것을 제안하면서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딸은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 나 또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상처를 처음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간호하면서 문을 닫은 반찬 가게는 아예 정리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 쉬면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아들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 덕분에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매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편할 뿐만 아니라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게 딸이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랑 가게 차려서 같이 일할까? 가게 말고 뭘 할 거예요? 많아. 엄마가 음식 잘해서 식당도 좋고 아니면 카페도 좋아. 요즘에는 모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이런대로 상황이 발전할 거라며 딸과 엄마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구나. 지금은 불러주는 일이 있어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딸도 일할 것이 없다면 둘이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두 명이서 작은 가게를 하면서 웃음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전의 딸을 원망했던 마음도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어느새 이혼의 상처를 모두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계시다고 말했었죠.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과거의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를 돌보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분과 재혼한다면 정말 결혼이 한 번 망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싹 없어질 것 같아. 재혼을 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저는 흔쾌히 결혼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 출발은 필요한 법이고 딸이 40을 앞둔 시점에 제가 평생 원했던 가정을 다시 만들기 원했으니까요. 딸은 제게 걱정 말라고, 재혼해도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다 말하고 말 끝내 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밤늦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야? 왜 울면서 들어와?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딸이 나이만큼 울었고 나는 놀랍게도 옆에서 달래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회사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여 거래처에 밀린 돈을 갚지 못하여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결혼도 재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회사가 망할지라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내 상태를 우려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철없이 살아온 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그 돈. 당장 결혼이 엎어질 판국이었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염치 없는 거 안다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딱 1억 있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도 엄마를 모시고 살 것이니 나랑 그 사람이 평생 엄마에게 갚겠다고 약속할 테니 부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목 놓아라 부탁하는 딸을 보며 마침내 1억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큰 돈이지만 딸을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너무 고마워하며 또 잘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한다고 딸과 예비 사위가 저를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골프장 분위기가 좋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어요. 예비 사위는 보기에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하다 딸이 잠시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때 속 안에 담아놨던 말을 넌지시 꺼내 물었어요. 강서봐, 일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 어디 더 문제 있는 건 없고? 네, 무슨 문제요? 사업 하산할 뻔한 거 말이야. 1억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사업이 크면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던데 잘 해결됐나? 그것이야. 1억을 들고 문제가 없는데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억이 파산인이라고요? 전혀 듣거나 보기를 못하겠군요. 예비 사위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딸에게 준 1억 출처를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혹시라도 여기서 더 언급한다면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예비 사위에게 사업에 문제가 없는 거 맞지? 라고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도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말을 꺼내었습니다. 딸의 행동을 보면서 전적으로 보아 예비 사위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았고 분명 딸이 제일 버릇해 못 주고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주경아, 여기 앉아봐라. 왜 그러세요? 엄마 사위를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괜찮지 너? 강서방의 사업 얘기는 어떻게 됐어? 강서방은 사업이 파산할 뻔한 적도 없었고 내가 준 1억고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데 내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 안 그래도 예민한 문제인데.
괜히 왜 꺼내요? 내가 다 알아서 했어. 그 사람이 창피해서 모른다고 한 거지. 너 확실하게 말해. 아니면 엄마 강서방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진짜 그 돈을 강서방이 회사 문제를 해결했는지? 저는 딸의 어설픈 변명에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 안 하면 정말 끝이에요. 우리 관계 정리하자. 오랫동안 으름장을 놓다가 끝내 무릎 꿇고 울며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을 했는데 빚이 불어났고 빚쟁이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분명히 딸이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저의 믿음을 이렇게 배신한 딸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도박에 손도 못 대겠어요. 예전에 친구를 따라 중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처음 해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믿어줘. 내가 도박 빚이 있다고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상상도 못해. 엄마가 더 이상 실망하는 표정을 보기 싫어서 나도 몰래 거짓말했어요. 정말 믿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딸에게 뭐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내 남동생의 딸을 데려오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비록 제 남은 가족이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그를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사과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딸은 40을 넘는데 그녀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내 얘기를 듣고 새 삶을 시작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일상을 피해왔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그저 유보한 것뿐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결혼을 하고 약속했던 대로 저를 함께 모시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도구로 돌아왔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저는 엄마의 팔자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닮은 눈과 꽃처럼 병까지 닮아 버렸네요. 제 가슴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죠. 매번 가슴에 모든 것을 쌓아두다 보니 그게 암종양이 되었나 하는 의문에 씁쓸하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더라고 해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저는 그때 솔직히 충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사건도 아니라는 웃기지도 않은 생각을 했거든요. 딸은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어졌지만 저는 크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냥 몇 개월 치료를 받고 추적 관찰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나를 울며 불며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드라마 한 편을 찍었다.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다 잡은 후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딸이 근심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나이도 있고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야? 의사도 믿을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정은 엄마 말로는 꽤 유명하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24시간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평생 엄마를 모시며 살기로 한 딸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크게 상처를 받고 화도 났겠지만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저는 울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 엄마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냐. 병원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다니지 마. 혼자 다닐 수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은 엄마가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에 집중하면 빨리 완치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엄마도 사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병원 다니는 것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눈치는 내가 보이겠지. 강서방이 그러든 아픈 장모님 모시고 살기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아요. 오히려 강서방은 엄마를 생각하지 않던가요? 요양병원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엄마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겠어요? 대신 엄마를 생각해주고 한번 구경만 해보고 오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시아버지를 모셨다고 해요. 그곳은 오래된 곳이지만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딸은 계속해서 친절하고 이해심 깊은 말로 제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라도 한번 보러 나가자며 생각했어요. 딸과 함께 그 요양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어디를 리모델링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오래된 것 같았어요. 건물은 그랬습니다. 내부도 그랬죠. 입원 환자 수도 적어 보였고 직원들도 수가 적고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시들어가 버리는 부모와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마음으로서 자녀라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접받는 딸에게 더 이상 마음도 믿음도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요양병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내 결정에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쇠락하는 요양병원에요. 입원했으며 그때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딸을 파양하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가족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에 걸려 낡아진 요양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딸은 아마 처음부터 제게 부모로서 존중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딸이 제게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며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고 유방암을 진단받자마자 낡은 요양병원에 넣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딸이 쟤를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음을 방문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딸은 친부모가 아닌 입양을 통해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전화만 하는 딸은 저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전화해서 몸은 어떻게 지내냐고 한 번 묻고 5분 동안도 제게 대화를 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변호사가 말했던 것은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대한 유기와 태만 사실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낡은 요양병원에 앉아 저를 방문한 변호사는 안쓰러운 시선을 애써 숨기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몇 주 만에 얼굴을 보는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분노가 묻어나면서 딸은 제가 있는 병실로 와서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소리를 그렸어요. 나는 이야기를 갈고 닦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친척의 입양이라는 소송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정 준비를 끝냈다. 친척과의 파양을 협의할 수 없었으므로 재판을 거쳐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내 딸은 비명을 지르면서 화가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냐고요. 내가 미안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나의 동생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는데. 아프자마자 냉큼 요양병원으로 가서 확인하는 내 행동 보고 마음을 굳혀서 그만하자. 이제 모녀 관계가 아니라 조카와 고모 관계로 돌아가자고. 아니, 너나 고모 취급도 안 했어. 어떻게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내 아빠, 오빠도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나를 이런 때에 버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먼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 하늘에 계신 내 동생도 너 같은 딸은 버리고 내 인생 살라고 할 거야? 딸이 엄마의 고함에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날 버린다니 어떻게 나를 버리냐, 엄마.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될까? 함께 가게도 준비해서 옷을 사자고 했잖아.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너?
혼자 그 가게를 운영하려는 너는 엄마의 도움이 아닌 돈이 필요한 거겠죠. 이제 그만하자.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돈들은 다시 돌려주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너에게 하는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 이제 너라는 딸에게 지칠 대로 지쳤어. 나의 마음은 고달프고 어디서 잘 생각해봐.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나?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분노에 이겨해서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온 병원 직원들이 놀라서 급히 아들을 끌어냈어요. 저는 아들이 저를 비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방금 전 딸이 와서 나를 때렸다고 말했거든요. 변호사는 급하게 와서 제 몸을 확인한 뒤 갔습니다. 가슴에 큰 멍이 생겼고 폭행된 모습을 본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딸이 다시 오지 않을까 무서워서 바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변호사는 학대 증거가 확인되었으므로 화형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딸에게 맞아가지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유방암 치료와 소송을 진행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의 암덩어리를 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있는 종양이나 제게 배신감을 준 딸도 그러하죠.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살던 병원 주변을 옮긴 걸 보고 물었죠. 다시 생각을 해보라며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엄마도 입원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더는 너와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한 번에는 딸은 소송 때문에 이혼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다시 이혼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혼이 왜 내 책임이야? 너 고아되는 게 어떻게 내 문제야? 결혼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왜 가정이 없는 아이인데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면서도 결국엔 사위가 제 변호사에게 보낸 소장을 보고 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의 도박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난 소장을 아무렇게나 둔 딸의 잘못이고 아니라 처음부터 도박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긴 딸의 잘못인 거예요. 예. 다 내 잘못이고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박한 것을 밝히는 게 맞겠죠. 어찌하여 이혼을 준비하느냐 그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되면 지덕이고 안 되면 제 자신이죠. 진심입니다. 제 암치료 및 화양 소송 중 어느 것이 먼저 끝났을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약해진 것 때문이었는지 치료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것입니다. 전이 위험이 있어서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양 소송이 치료보다 더 빨리 끝났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을에 제 양부모로부터 가져간 돈과 암 진단 후 요양을 받는 중이던 병원에 쓴 딸에게 나이 40의 고아로 남겼으며 결국 제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은 법원의 판결 날 병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 채 나를 찾아와 가족 외 다른 사람들은 접견이 안 되는 병원에서 몇 차례 신랑을 보러 갔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왔다고 간호사가 전해주었어요. 그 후에도 딸은 종종 연락을 해왔는데 이미 파양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혼했다고 죄송하다며 한 번만 뵐 수 있느냐고 부탁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파양을 마음먹기 전에 몇 번씩 다시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결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하늘에서 남동생을 만나게 되면 미안해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자식을 기른 것은 저인데 파양한다면 남동생의 얼굴을 보기 미안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몇 번을 고민했는지. 그런데 이미 몇 번의 기회를 딸 아니라 조카에게 줬었고 조카는 계속해서 제게 실망을 주고 배신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남동생조차도 누나가 한 것만큼 했고 노력했다고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남동생이 제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이러한 남동생은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오로지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이것이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매번 얼굴을 보고 싶어도 한 번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온 건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닌 그저 돈의 얘기뿐인 가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몸은 회복 중이지만 솔직히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 명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삶을 즐기며 살아갈 텐데 이미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두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 부모님, 남동생, 남편, 아들을 모두 만날 수 있지만 어디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재산을 노리고 죽으면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만일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외로워하고 어려운 삶을 사느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 얼마를 받든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더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들이 남기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먼저 간 제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그의 자식을 받아들여 제 딸로 삼았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랑으로 키웠으며 제 딸에게 대한 사랑이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지나치게 미안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에게 가장 미안하네요. 혼자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우리의 아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프네요.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을 잡지 말라는 옛말은 그저 선조들의 편견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 짐승이 한 번 공격을 받은 후에야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하여 무엇이 변하리랴. 단순히 결과 변화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키웠다 해도 여러분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가족이나 부모 자식 사이일지라도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어진 만큼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힐 수 있다는 비약된 현실이죠. 제가 얼마나의 시간이 남았고 앞으로 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과 나를 소중히 대해준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운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채널을 통해 웃음과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음악